부동산 대책 혼선 지속, 향후 집값 전망은? 어제 저녁 뉴스를 보던 이명수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부가 또다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대책과 정반대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규제 완화를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60평생 부동산을 공부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집값은 오르는 건가요? 떨어지는 건가요? 사야 하나요? 팔아야 하나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같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평범한 우리는 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 혼란의 본질을 파헤쳐보고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방향성만큼은 분명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씨는 올해 63입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매일 아침 부동산 뉴스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도권 외곽에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일 나오는 뉴스가 다릅니다. 어제는 집값이 오른다고 했다가 오늘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정적이라고 말하는데 중개업소에서는 거래가 끊겼다고 합니다.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작년 초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내놨다가 석 달 만에 다시 걷어들였습니다. 떨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름쯤 다시 오를 것 같아서 또 매물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지금 그녀의 아파트 시세는 처음 매물 냈을 때보다 훨씬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잘못된 조언을 한 전문가들일까요?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일까요? 아니면 우유부단했던 자기 자신일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혼란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답이 보입니다. 정부 부처 간의 입장 차이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 완화를 원하고 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 강화를 주장합니다. 청와대는 또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정부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니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호 씨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지난해 정부의 규제 완화 신호를 믿고 투자용 아파트를 한 채 더 샀습니다. 대출 규제가 풀릴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 전문가들도 지금이 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오히려 강화된 것입니다. 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급하게 산 아파트를 다시 팔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장은 얼어붙었고 매물은 쌓여만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투자했다가 규제 강화에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정부를 믿고 투자했는데 사다리를 걷어찬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그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정부 정책을 믿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항의했지만 정부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혼란의 원인은 전문가들의 엇갈림 전망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앞으로 집값이 대폭락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인구 감소, 공급 과잉, 금리 인상 등을 근거로 듭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고 주장합니다. 서울 중심부의 희소성, 재건축 수요, 유동성 확대 등을 이유로 제시합니다. 최은희 씨는 이런 상반된 전망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유명 유튜버는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지금 사면 바보라고 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낙관적이었지만 부동산 연구소 보고서는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수십 개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수백 개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많아질수록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지역별 양극화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구 안에서도 동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인 대책을 하나로 만들려니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윤성철 씨는 지방 중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동네에서는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팔려고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서울 집값 폭등을 걱정하며 규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는 답답했습니다. 서울 이야기만 나오고 지방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부 대책도 서울 중심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지방 주민들의 현실은 완전히 다른데 말입니다. 그는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반대로 서울 강남에 사는 김수진 씨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동네는 여전히 집값이 비쌉니다.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반 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온갖 규제를 쏟아내는데 정작 효과는 미미합니다. 오히려 규제 때문에 거래만 끊겼을 뿐 가격은 여전히 높습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고 사고 싶어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마비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궁금증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확실한 트렌드는 있습니다. 첫째,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인구 감소 국가에 진입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집값 하락 요인입니다. 하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작은 집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아파트는 수요가 줄지만 소형 주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정민수 씨는 이런 변화를 읽고 대응했습니다. 그는 대형 아파트를 팔고 소형 아파트 2채를 샀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소형 아파트는 전세 수요도 많고 매매 거래도 비교적 활발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적중했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간 격차 심화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은 공통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이고 지방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서울이라고 다 같은 서울이 아닙니다.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역세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인프라가 좋은 곳은 수요가 유지될 것입니다. 반면 외곽 지역, 노후주택가, 교통이 불편한 곳은 서울이라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장영희 씨는 이것을 깨닫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서울 외곽의 대형 아파트를 팔고 강남 역세권의 소형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비록 평수는 줄었지만 입지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월세 수요도 안정적이고 향후 가치 하락 위험도 적었습니다. 셋째, 금리와 대출 규제입니다. 앞으로 금리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구매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집값 하락 또는 정체 요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들에겐 혁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급매물이 나올 때 현금으로 살 수 있다면 좋은 가격에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현우 씨는 바로 이 전략을 썼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현금을 모았습니다.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급매물이 나왔을 때 바로 현금 매수를 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넷째,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서울의 많은 아파트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로 인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업성이 확실하고 조합 내부 갈등이 적고 규제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골라야 합니다. 무작정 오래된 아파트라고 다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건축이 무산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승호 씨는 이런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지만 조합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고 사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지만 진전이 없었고 그 사이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손해를 보고 팔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째,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은 계속 바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 상황이 변할 때마다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입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투자는 위험합니다. 정책을 믿고 투자했다가 정책이 바뀌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책과 무관하게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은 급변하고 있고 며칠 후에면 상황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켜보고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둘째, 본인의 상황에 집중하십시오. 남들이 사니까 전문가가 사라고 하니까 따라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소득, 부채, 필요, 계획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도 다릅니다. 셋째, 분산 투자하십시오. 부동산에만 올인하지 마십시오.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하게 자산을 나누십시오. 한 곳에서 손해를 봐도 다른 곳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혼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도 전문가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판단입니다. 냉정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꾸준히 준비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롭게 이 시기를 헤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